이건 동맹이냐 비동맹이냐 이 잣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미국에 많이 수출을 하는 나라, 그러니까 무역 흑자를 일으키는 나라는 트럼프 입장에서 손을 봐줘야 될 대상이 되는 것이죠. 한국도 당연히 탑5에 들어가는 국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역 수지 흑자를 일으켰는지 우리 나름대로 노력해서 한 것이고, 그게 또 미국에도 이익이 된다. 우리나라는 당장 관세율이 5%, 10% 높아진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등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며 자신감을 얻고 있는데 그 다음 희생양이 한국이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 영국뿐만 아니라 일본과도 관세 협상이 타결이 돼서 한국도 아마 당초 25% 상호 관세보다는 낮은 아마 15%에서 18% 사이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보다는 한국의 협상이 더 어려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본과 미국과는 훨씬 더 사이가 좋고요. 옛날 아베 수상 시절부터 트럼프는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죠. 한국보다는요. 그리고 이제 주한 미군 주둔지 문제, 또 이 구글맵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를 여행을 하면 보통 이제 구글 맵을 가지고 운전을 하고 또 걸어갈 때 길을 찾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나 다 구글 맵을 쓰는데 한국에서는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지인분들도 한국을 방문했다가 구글 맵이 안 되는 바람에 굉장히 좀 난처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네이버나 티맵은 다 되는데 왜 구글 맵은 허용을 안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걸 이제 미국 사람들도 잘 이해를 못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는 거죠. 통신망 문제도 있고요.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북한, 김정은과 그 북핵 협상을 하면서 트럼프가 굉장히 좀 뭔가 열받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한국 정치의 진행 사항들도 상당히 좀 불안하게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진보적인 대통령이 나오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선호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죠. 국내 이제 한국 분들은 이재명 정부가 염려했던 것보다는 실용적이다. 그리고 민생을 먼저 챙긴다라는 것에 이제 많이 동의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한국 국내 사정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가졌던 그런 인상들로 아직도 재단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통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이미지를 바꿔놔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런 면에서 보면 협상이 상당히 좀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또 한국이 미국에 굉장히 중요한 나라죠. 일본만큼 중요하진 않겠지만 혈맹이기도 하고 동맹국이고 하기 때문에 희생양을 삼을 것이다.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더 많이 받아내겠다라는 것 정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조차 관세에서 배려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지금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동맹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동맹이라고 해서 봐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트럼프의 기본적인 생각은 동맹이 더하더라. 동맹이라고 해서 우리가 물건도 사주고 여러 가지를 많이 도와줬더니 여러 가지 불공정 장벽을 쌓고 불공정 무역 관행을 하고 하면서 미국 물건은 못 팔아먹게 하고, 자기들은 또 수출 보조금도 지급하고 또 노동력도 착취를 하고 기술도 훔치고 하면서 미국 시장에 들어와서 물건을 많이 팔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건 동맹이냐 비동맹이냐 이 잣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미국에 많이 수출을 하는 나라, 그러니까 무역 흑자를 일으키는 나라는 트럼프 입장에서 뭔가 손을 봐줘야 될 대상이 되는 것이죠. 한국도 당연히 거기 탑5에 들어가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맹인데 왜 그래? 그런 어떤 전략, 시각으로 접근하면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왜 어떻게 무역수지 흑자를 일으켰는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부르꾸식이 아니라, 그죠? 이게 좀 안 좋은 말이긴 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노력해서 한 것이고, 또 그게 또 미국에도 이익이 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줄여가겠다. 우리도 미국 거 많이 사주겠다. 충분히 이해한다. 라는 그런 서로 간의 어떤 엠퍼시, 공감들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은 향후 환율 문제까지 동원해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플라자 합의는 무엇이고 제2의 플라자 합의는 가능할까요?
플라자 합의는 1985년도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재무부와 연준을 동원해서 지시를 해서 그 당시에 G5죠. 그러니까 일본, 영국, 서독, 프랑스 이렇게 이제 백악관으로 초청을 해서 달러화 강세가 사실 무역 수지 적자의 큰 요인이었다라고 본 거죠. 실제 이제 그 나라 통화가 강세로 되면 국민들은 소비자들이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원화가 강세고 엔화가 약세면 일본에 여행을 갔을 때 싸게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물가가 싸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수출업자들은 피해를 보죠. 당연히 피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나라에서 책정한 어떤 물건 가격이 더 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요타 자동차가 뭐 2만 달러다. 환율이 1달러가 100엔이면 그게 1억 엔이 되지만 그게 이제 150엔이 되면 1억 5천만 엔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들어왔을 때 미국 가격으로는 비싸지는 것이고요.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플라자 합의 이후에 달러화가 굉장히 약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지수가 대충 뭐 100을 넘어가면 달러 강세고 뭐 100 밑으로 내려오면 달러 약세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아마 제 생각에 90 밑으로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그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달러 지수가. 그리고 달러엔 환율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260엔에 있던 것이 거의 반토막이 났죠. 그리고 나서도 계속 엔화가 강세로 가서 제가 외환 딜러를 할 때 거의 80엔이 무너지는 것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런 인식들은 트럼프 정부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의 백악관에 있는 자문관, 그러니까 경제보좌관이죠. 스티븐 마이런 같은 경우에는 그 유명한 자기 논문 있습니다. 국제무역 시스템을 재구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는 논문이었죠. 그 논문에서 이제 제2 플라자 협상으로서 마랄라고를 직접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달러화가 강세로 가는데 그 이유가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이 무역수지 흑자를 일으키고 있는 중국이나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 국채를 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서 달러화가 강세로 가고 그러니까 미국 수출업자들이 경쟁력을 잃고 그 무역수지 적자가 만성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걸 바꿔야 된다. 근데 불러서 이제 과거에 1987년 같이 그렇게 미국이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잘 안 들을 거거든요. 말을 안 들을 거니까 우리가 관세를 협상 수단으로 써야 된다. 채찍을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근은 그럼 뭐냐? 당근도 줘야 되는데 당근은 안보 우선이다. 우리가 안보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우리 정부는 무리한 타결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이런 태도가 미국 측에 어떻게 비춰질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협상이라는 것이 일방적인 어떤 그 양보, 그건 있을 수가 없죠. 우리 입장에서도 당연히 우리가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받아낼 것은 받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지금 바쁘지 않습니까? 미국 USTR, 그러니까 대외 무역 부죠. 뭐 제이미 그리어 같은 분이나 아니면 뭐 통상장관, 재무장관 다 무역 협상을 한다고 바쁠 건데 자기들도 어느 정도의 뭐 느낌이 있겠죠. 이 나라는 정말 미국을 좋아하고 미국에 대해서 협조적이야라는 것하고 이 나라 왜 이렇게 뻣뻣해. 그러니까 이게 힘든 게 그냥 우리 1대1로 과거 FTA 같이 협상하는 입장이면 뭐 시간을 두고 또 여러 가지 또 설득도 하면서 할 건데 지금 상대방이 너무 바쁩니다. 또 여러 나라와 같이 협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자기들이 좀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진하다고 생각하는 영국이나 뭐 일본, 뭐 베트남 이런 나라들하고 먼저 했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되게 세게 나가면 얘들 왜 이렇게 뻣뻣하지? 좀 손 좀 봐줘야 되겠는데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되 뭔가 협상을 할 때 상대방의 입장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죠. 공감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를 잘 이해하고 해주는 것 같아 라는 거.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맨날 하는 이야기 있는데 인터뷰를 하든 뭐든 간에 컨텐츠보다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태도의 핵심은 또 눈빛이야. 그러니까 눈빛만 보면 그렇죠. 상대방이 안 깔아 뭐 이런 이야기 하죠 요즘 애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얼마나 좋게 보는지 아니면 경계하는지 무시하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되게 좀 우리 협상단도 좀 여유를 가지고 아침에 좀 명상도 하고 미국 사람들 유머 좋아하죠. 유머 좋아하고 하는 게 소심합니다. 미국 사람들 알고 보면. 그러니까 그런 아이스 브레이킹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물론 이제 뭐 영어는 꼭 뭐 네이티브가 쳐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좀 격이 없이 이렇게 스몰 토크도 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를 풀어가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측은 한국에 최소 15에서 18% 관세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더 낮출 여지는 없을까요? 네, 제가 관세 이야기 책에서도 썼지만 우리나라는 당장 이게 뭐 관세율이 뭐 5%, 뭐 10% 높아진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기업의 실적이 안 좋아지겠죠. 이미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가 실적이 안 좋다고 나왔는데요.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흥분하거나 아니면 실망하거나 하기보다는 중장기 계획을 이룰수록 잘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미국의 어떤 그 관세 전쟁, 이것은 하루아침에 끝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930년대의 그 스무트 홀리 관세 같은 경우에는 대공황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저관세 정책으로 가고, 또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뭐 경제 패권을 장악하다 보니까 계속 자유무역으로 갔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추세가 완전히 뒤바뀌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이 관세가 과거같이 돌아가리라고 생각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책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겸손한 고슴도치 정책을 써야 된다. 전략을 써야 된다. 줄 거는 주고 받을 거는 받되 우리 내부 역량을 키워야 되죠. 대만에 아무리 100% 관세를 때린다고 하더라도 TSMC 반도체가 없으면 미국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가 과거에 사실 그런 지위를 2015년도 정도 IT 기업 중에 뭐 애플과 함께 가장 밸류가 높은 마켓캡이 높은 회사였는데 지금 굉장히 안 좋아졌죠. 현대차는 또 다른 나라들하고 경쟁하고 있고요. 그래서 강한 고슴도치, 초격차 기술. 이제 21세기의 관세든 뭐든 그 나라를 건드릴 수 없는 것은 월등한 기술력밖에 없습니다. 그 AI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어떤 불공정 무역 장벽이 아니라 정부가 기술과 교육과 인재, 인력에 투자를 해야 되죠. 그래서 기술을 쌓아 나가야 됩니다. 미국이 한국, 일본, 유럽 등 동맹국을 압박해 오자 미국과 외교적으로 거리를 유지하고 중국 등 브릭스와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트럼프가 이 관세 전쟁을 시작했던 것은 과거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피해 의식, 그러니까 미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 우리 동맹국들이 더 많이 벗겨 먹고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실제 그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 세력이죠.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하는 마가 세력에 대한 어떤 그 정치적인 호소이기도 합니다. 트럼프가 선거 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몇 개 경합주가 있습니다. 위에 이제 미시간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 미시간 펜실베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러스트 벨트라고 하죠. 과거에 어떤 산업 기지, 제조업, 철강, 자동차가 굉장히 강했던 시절에 잘 나갔던 어떤 그런 주들이 있고, 또 이제 조지아라든지 노스캐롤라이나라든지 하는 이런 동남부 쪽에 저들은 이제 섬유나 아니면 가구 이런 산업들이 굉장히 셌습니다. 그런데 이제 빌 클린턴 정부 때죠. 그러니까 나프타, 북미 무역 자유무역 협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을 WTO에 가입시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쪽 지역의 제조업들이 완전히 몰락을 했습니다. 그 지역을 가면 실제로 등그란히 이렇게 녹슬고 있는, 그러니까 폐허가 되고 있는 공장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픈 생각이 들죠. 그 청년들은 떠나고 또 남아있는 노년층은 마약 중독도 많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민심의 호소에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 중국 견제 이게 컸던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어떤 그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등장하고 또 전 세계 제조업을 제패해버리니까 그나마 남아있던 제조업들이 깡그리 무너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의 부가 아시아로 온 겁니다. 한국 굉장히 부러워하죠. 그러니까 중국, 한국 이렇게. 자, 그런 상태에서 대중국 견제는 계속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중국 고사작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제 중국이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느냐? 과거 미국이 영국을 대체했듯이 중국이 미국을 대체할 것이냐.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사실 제 책에서 이야기했듯이 좀 비관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앞서는 것은 제조업인데 다른 모든 시스템, 서비스업 이런 쪽에서 미국을 따라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뭐 중국에도 마찬가지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그 미국을 버리고 중국을 택한다. 그 브릭스로 간다. 그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정책이다. 그러니까 기본 노선은 미국 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동맹관계, 가치 위주의 외교를 하면서 그러면서 또 중국과도 신뢰를 챙기는 그런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관세 부과의 영향을 줄이려고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한다는 견해도 있는데 우리도 워낙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해야 하나요?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만큼 스테이블 코인 도입의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 그 송금을 하잖아요. 송금을 하면 뭐 이틀, 3일씩 걸립니다. 한국은 우리가 이제 전자이체 하면 바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또 신용카드도 뭐 활발하게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는 어떤 그 경제적 이유는 크지 않을 건데, 그렇지만 저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 가상화폐 세계와 또 실물 금융을 연결하는 어떤 가교 역할을 하죠. 가상화폐 세계에서 이제 실물 자산의 토큰화 같은 게 이루어지면서 이쪽에 금융 혁명이 일어날 건데, 그것을 이해하고 대비하기 위해서도 스테이블 코인은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높은 관세가 대공황을 불러왔다는 의견이 있는데 1930년대 이후 미국의 관세 정책은 어떻게 변해왔나요? 1929년도에 뉴욕 증시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공황이 시작이 됐죠. 그런데 미국 공화당 정부 같은 경우에는 역대 경제 위기가 왔을 때마다 관세를 올리려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당시 후보 대통령도 답습을 했었죠. 근데 이때는 좀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3년 이후에 그 스무트 홀리 관세죠. 59%까지 올리는 그 관세 부과로 인해서 미국의 수출도 그렇고 세계 무역 규모가 3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대공황이 그로 인해서 전 세계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1932년도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해서 프랭클린 D 루즈벨트가 당선이 되죠. FDR이라고 하는 뭐 미국의 어떤 굉장히 위대한 대통령이죠. FDR은 이제 관세를 대폭 낮춥니다. 미국 역사를 보면 북동부 산업지대에 기반을 두었던 공화당은 계속 관세를 올리려고 하고, 남동부 지역, 그러니까 농업 지역에 기반을 두었던 민주당은 계속 관세를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 두 개가 이제 합의를 못 봐서 충돌을 일으켜서 터졌던 게 남북전쟁이고요. 그 이후에도 역사가 계속 그런 갈등이 지속이 됩니다. 근데 제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유럽의 산업 기반들이 대폭 무너져 내렸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경제 패권 헤게모니까지 장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산 경쟁력이 가장 강한 나라는 자유무역을 하는 게 유리하죠. 경쟁력이 약한 나라는 보호무역을 통해서 어떤 자국의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과거 영국도 빅토리아 시대, 그러니까 19세기에 어떤 경쟁력이 가장 강하니까 리카도의 비교 이론을 통해서 자유무역을 선파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쟁력이 굉장히 강했죠. 세계 수출 시장의 30% 점유하고, 미국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세계 시장의 80%, 90%를 점유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도 뭐 GM 트럭이 다니고 뭐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미국은 자유무역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가트, 그러니까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을 체결해서 또 몇 번 이제 케네디 라운드, 뭐 도쿄 라운드, 뭐 우루과이 라운드, 이런 라운드를 통해서 관세도 내리고 또 비관세 무역 장벽도 절폐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바뀌기 시작했던 것이 1980년대부터인데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사실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커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레이건 같은 경우에 이제 슈퍼 301조를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그걸 동원해서 슈퍼 301조 같은 경우에는 특정 국가, 특정 산업을 찍어서 대통령이 USTR, 그러니까 무역 대표부한테 조사를 하게 하고요. 이제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인데, 미국이 일본 반도체와 전자산업에 대해서 100% 관세를 매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본 반도체 산업이 그때 고사를 했죠. 그때 탑 10 반도체 업체에 들어가면 뭐 1위 NEC, 뭐 2위 히다치, 뭐 이렇게 해서 도시바, 그러니까 일본 업체들이 뭐 상위권에 휩쓰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거의 뭐 10위 뭐 이 정도였죠. 대만 업체도 보이지도 않았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쭉, 그런데 이제 레이건도 사실 기본적인 무역 정책의 기조는 자유무역입니다. 레이건의 유명한 연설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스무트 할리 관세를 이야기하면서 관세는 대공황을 촉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유무역을 지향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무역 관계는 공정해야 된다. Free trade and but fair trade라는 말을 쓰죠. 공정해야 된다.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손 보겠다는 거예요. 이제 무역수지 역조가 심한 나라가 약간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손을 보겠다. 이제 그게 이제 출발점이었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1기
때부터 이제 어떤 중국에 대한 관세를 막 강하게 때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미국도 보호무역이 시작이 된 겁니다. 보호주의가 시작된 거고, 바이든 같은 경우도 뭐 거의 답습을 했죠. 중국에 대한 관세를 절별하지 않았습니다. 그 트럼프 2기 때 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는 슈퍼 301조가 아니라 뭐 비상경제조치법이라는 IEEP를 통해서 뭐 각국에 대해서 그냥 무차별적으로 때리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트럼프 관세가 오랜 미국의 관세 역사의 연장선에 있다는 견해가 있는데 실제 관세가 미국 역사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나요? 미국 역사를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관세의 역사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독립전쟁이 실제로는 관세 분쟁으로 인해서 나타났습니다. 물론 당시는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으니까 그걸 뭐 관세로 볼 수가 있느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영국은 미국을 식민지지만 별개의 경제단위로 취급을 했고, 여러 번 영국 의회가 법을 통과시키면서 미국에 대한 수출, 영국 수출이죠. 그걸 이제 정대시키려고 노력을 했죠. 이제 그것이 이제 폭발한 것이 보스턴 차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차를 이제 영국의 일종의 국영 기업이죠. 국영 기업이 탈을 쓴 동인도 회사가 마음껏 팔 수 있게, 대신에 이제 다른 회사들은 팔기 힘들게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폭발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외에도 다른 어떤 종이 인쇄를 할 때 종이를 만들면 스탬프를 찍어서 그 스탬프 있는 것만 인쇄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세금을 붙였죠. 그리고 미국이 반발하니까 이제 영국이 좀 그걸 이해를 해줬으면 되는데 또 강하게 탄압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 독립전쟁이 불을 붙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크게 이민자가 두 부류로 나누는데, 동북부, 보스턴 중심을 한 동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이 있는데, 이제 북부는 산업지대, 그러니까 이제 관세를 올리려고 하고, 남부는 이제 농산물을 만들어서 영국에 수출하니까 면화 같은 걸, 그러니까 이제 자유무역을 선호하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사실 계속 부딪힙니다. 영국 역사상 그게 결정적으로 크게 터진 게 사실 남북 전쟁이죠. 링컨 때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절단이 됐다가 두 나라로 나뉘었다가 이제 60만 명이 죽는 내전을 치르고 나서야 이제 봉합이 되죠. 그리고 나서도 계속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을 왔다 갔다 합니다. 또 탈이 난 게 이제 1929년 공화당 집권할 때 어떤 스무트 홀리 관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역사는 관세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관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런데 아마 역사 덕후인 것 같아요. 트럼프가 경제 공부를 많이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관세를 써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세를 협상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는데 향후 전망은 어떨까요? 관세전쟁의 핵심은 패권전쟁입니다.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면 국내 산업, 그러니까 제조업을 부활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이 코로나19 팬데믹인데, 이게 전 세계적인 보건 위기가 왔는데 마스크, 진단기, 무엇 하나 미국에서 만들 수 있는 게 없었던 겁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이러다가 그러면 전 세계가 미국한테 등을 돌리는 상황이 오면 미국은 완전히 눈 뜨고 당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보수 싱크탱크에서 해봤더니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러면 미국이란 나라가 과거에 어떤 전 세계 제조업을 제패했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무너졌느냐. 결국은 이제 1980년대 이후에 글로벌라이제이션 이렇게 하면서 어떤 전 세계에서 생산을 분담하고, 또 미국은 경쟁력이 있는 서비스업 위주로 가고, 그리고 이제 나프타나 WTO를 통해서 제조업은 중국이나 아니면 멕시코나 아시아 쪽으로 넘기고 한 그런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된다. 그 서비스업을 해봤더니 어떤 그 양질 일자리가 창출되지도 않고 계속 이제 국분을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인더스트리라이제이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재산화파로 해서 제조업을 다시 키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19세기 했듯이 관세를 때려서 우리가 미국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헤게모니에 도전하는 전 세계, 그러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떤가? 중국은 제조업을 재패를 했죠. 지금 현재 이제는 기술력까지 갖춰서 제조업의 막강 대국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중국이 어떤 그 미국의 우호적인 어떤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면 되는데, 공산주의의 색채를 강화하면서, 전제주의 색채를 강화하면서 미국의 헤게모니에 도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가만둘 수가 없죠. 그러니까 관세를 통해서 중국을 고사시키고 중국을 무력화시키고, 또 미국의 산업 기반을 확충해서 미국의 힘을 키우겠다. 패권전쟁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 관세를 매기면서 경제가 불안해졌는데 미국 경제에 대하여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관세를 부과를 하면
당연히 물가가 오르게 돼 있습니다. 관세하고 관계되는 경제 주체는 네 가지가 있죠. 일단 수출업자가 있고요. 그리고 수입업자, 그리고 소비자, 그리고 정부가 있습니다. 수출업자가 예를 들어서 100달러에 물건을 팔면 수입업자가 100달러를 수입하면서 거기에 만약에 관세율이 25%라면 25달러 관세를 덧붙여서 수입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25달러는 정부로 가게 됩니다. 정부 수입이 되는 거죠. 그럼 소비자는 이제 125달러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원래 이제 100달러 하던 물건값이 125달러로 오르니까 물가도 25%가 오르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수출업자가 그러면 물건이 안 팔리겠죠.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 물건값을 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건값을 뭐 깎고 해서 75달러까지 뭐 낮추면 그러면 이제 물건값이 100달러 인근이 되겠죠. 그러면 수출업자가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수출업자의 매출이 줄어들게 되겠죠. 비용은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이익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것보다 수출업자가 더 낮추면 오히려 물가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부담은 수출업자도 부담하겠지만 소비자도 부담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많고 또 물가가 오르면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연준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연준의 첫 번째 책무가 물가를 잡는 거니까요. 이제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이 박살이 나겠죠. 그러면 이제 미국 사람들 뭐 주식 코인 투자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가계 소득이 줄어들고 그러면 또 소비가 줄어들고 그럼 또 기업의 매출이 또 줄어듭니다. 그래서 결국 관세는 시차를 두고 물가도 올리고 경기는 나빠지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문제는 경제 복원적입니다. 그렇다고 단순적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안 됩니다. 생산성도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어느 정도 이걸 흡수할 수 있느냐 그 복원력에 따라서는 또 물가가 장시간 이렇게 오르지 않고 어느 정도로 아니면 뭐 올라도 천천히 오른다든지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 서민들한테는 부담만 주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 이야기를 사실 대통령 선거 기간에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이야기를 했었죠. 관세는 내셔널 세일즈 텍스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살 때 그때 판매세를 소비자가 냅니다. 이제 그 수입은 주정부한테 가는데요. 6% 뭐 10% 뭐 주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관세를 때리면 이게 연방정부가 관세를 거두면서 물건값이 올라가게 되니까 전국적인 판매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소비자들한테는 부담이 가죠. 물건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관세 부담을 느껴서 미국에 대한 수출을 줄일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선택할 폭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관세는 반갑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도 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시장도 붕괴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관세가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금리 정책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향후 연준의 정책 전망은 어떨까요? 재작년부터죠. 재작년 말부터 연준이 금리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내릴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금융시장에 파다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 상반기에 뭐 6번 내릴 것이다 라고 했던 게 3번으로 줄고 그리고 두 번이 되고 뭐 이렇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뭐 올 가을에 연준이 금리를 많이 내리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될 게 중앙은행은 어떤 나라의 물가 정책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물가에 대한 목표 물가가 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 타겟이라고 하는데 2%입니다. 그것보다 높으면 어쨌든 연준은 물가가 불만족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훨씬 높아서 2.5%보다 높은 경우에 3%를 넘어가면 연준은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오히려 많습니다. 2% 안팎이나 2%보다 낮으면 이제 금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이냐?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관세를 올린 그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물가가 상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연준은 그럼 언제 금리를 내리느냐?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금리를 내립니다. 근데 미국 경기는 지금 좋은 상태죠. 어떻게 안 좋아질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오르고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1997년도에 연준이 예상을 깨고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외환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고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겁니다. 멕시코에서 수입하던 토마토에 관세가 붙어서 가격이 오르고 피자값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는데 이런 식으로 관세가 물가에 영향을 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미국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것들은 다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써야 되죠. 뭐 대표적으로 멕시코의 토마토, 아보카도, 그 다음에 브라질의 커피도 요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농산품에 관세를 붙이면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농산품 자체가 그렇게 많은 마진을 평소에 붙이면서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생산성이 급격하게 향상이 돼서 또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소비자 물가가 오를 것인데, 트럼프가 대선에서 이겼던 요인 중에 하나가 소비자 물가가 너무 높아서, 그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서였기 때문에 바이든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게 더 악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일 겁니다. 이렇게 관세는 사실 어떤 하나의 국가가 세금을 올린다라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출업자, 또 수입업자, 소비자, 정부 정책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관세는 또 물가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또 물가가 오르면 또 경기가 나빠집니다. 그러면 또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관세 하나가 사실은 블랙스완 같은 효과를 내서 전체 경제 시스템을 헛떨어뜨리고 또 금융시장에도 큰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세의 역사, 또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났는지, 향후에 어떻게 전망이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책 관세 이야기가 그런 어떤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아마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